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10시 되면.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진우성입니다. 오늘 회견은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특별분과 소개입니다. 최재혁 청소년특별분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승호 부분과장 수석부분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승호 부분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극동 부분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예주 부분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기현 의원님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인사말씀 후에 청소년 특별분과의 발언문 낭독, 마지막으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견 전문도 끝나고 배부해드릴 예정이니 취재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기현 의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국회의원 이기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그리고 정치는 어느 한 세대 그리고 어느 특정 계층만의 행위는 아닙니다.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정치의 근간이 올바르게 구현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청소년 시기서부터 민주주의와 관련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각 정당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훈련 그리고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훈련된 정치행위들이 교육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탄생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각 정당에 참여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교육의 영역에서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각자 낼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청소년 특별분과 출범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분과 출범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인데요.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저는 겪었던 정치적 타임라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 목숨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태를 목도하고 분노했으며 악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탄핵을 광장에서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첫 정치적 이벤트로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냈던 두 세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이름 아래 함께 이곳 국회에 섰습니다. 비록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일상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이들의 삶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정도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청소년들을 배워야 하는 어린 사람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박스쿨 등 과거 보수 정부의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가스라이팅 시도와 혐오가 만연한 극우화된 교실의 풍경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일 당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활동과 같은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예산, 청소년 노동권 보호 지원과 성인권 교육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청소년의 정치 기본권과 정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러한 과거의 퇴행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과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학생 인권 신장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분과를 개설합니다. 청소년 특별분과는 짧은 모집 기한 내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고 이들은 거대한 가스라이팅 시도로부터 교실의 극우화를 막아내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제한되었던 청소년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별동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위원회는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지가 되겠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아끼지 않고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당당히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가 된 두 세대의 목소리는 세상에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고 이 사회를 바꾸는 진짜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 특별분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기 모인 모두의 연대와 실천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 특별분과의 최재혁 분과장, 신승호 수석 부분과장, 이승유 부분과장, 김극동 진예지 부분과장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의 출범을 통해 정치권을 향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청소년 분과의 출범은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도권 밖에서 어른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만 했던 기성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 울려 퍼지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분과의 출범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겠습니다. 2016 지방선거 청소년 앰버서더 프로젝트를 가동해 청소년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각 캠프의 청소년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과거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 인하와 정당 가입 연령 인하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시로 선거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 정책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유권자가 아니기에 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정치적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각 지역의 공약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가 최전선에 나서겠습니다.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의 역량을 집중하여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단순 당원 가입을 넘어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활동 일선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진영 청소년의 정치 세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 당원을 모집하여 민주진영 청소년의 정치 세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이 있음에도 막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동력을 잃고 정치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 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선배 정치인들의 격언을 되새기며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낼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경청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민주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청소년 당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과 밀착하여 더 많은 민주청소년을 발굴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검증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과 더불어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개선도 절실합니다. 이에 청소년 정책 검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수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 정책이 과연 청소년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다 많은 청소년 정책이 과연 청소년에게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반대로 청소년에게 피해가 되는 정책은 없는지와 관련해 청소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없이 매년 새로운 정책 제안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에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점검하고 청소년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시간입니다.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또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당장 매 선거에서 청소년 관련 공약을 찾기 힘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청소년 특별분과 설립을 통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합니다. 작년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우리 청소년은 국회로, 광장으로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유독 길었던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우리는 나이 어린 애들이 아닌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함께했습니다. 광장에서 느꼈던 뜨거운 연대의 감동을 원동력 삼아 오늘 청소년 특별분과 출범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에 속절없이 소모되어가는 학생들, 소득 수준에 따라 학업 성적이 결정되는 무너진 공교육,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받는 학생 인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미비한 복지 정책 등 기존 교육제도와 청소년 지원 정책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면한 의제와 담론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가 청소년 의제와 담론에 거침없이 달려들겠습니다. 누군가는 시기상조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레 답이 도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치열한 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당내 정치 인재를 발굴하는 새로운 정치 참여 모델이 자연스레 안착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열정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는 정치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그 힘은 오직 민주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힘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를 통해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청소년이 존중받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 16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정치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소년이 직면한 의제를 담아내고자 청소년 특별분과를 설립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소년 특별분과를 통해 1020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1020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내일에 1020 세대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의 출범은 청소년이 어엿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이 대상인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1020 세대 극우화의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확신합니다. 청소년이 당원 가입을 넘어 제도권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특별분과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여 청년 정치 발전에 튼튼한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이하 득표율 양상은 PK 지역과 비슷했고 20대 이하 남성의 득표율 양상은 TK 지역과 비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20 세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소년 특별분과를 통해 20세를 넘어 1020 세대의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이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인 1020 세대로부터 선택받는 매력적인 정당이 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청소년 특별분과와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20 세대의 마음을 얻고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소년 특별분과와 함께 결과로서 증명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조작 공작, 그리고 대서판 흔들기, 사법 흔들기,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내란 등에 관한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제보 조작과 대선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법사위 회의에서 바로 서영교 의원이 이 법사위 회의에서 5월 2일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고 하면서 조이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4인 회동을 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나와 있잖아요 하면서 녹취록을 재생합니다. 자, 이제 엊그저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출처 유튜브 영상조차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갖고서 그냥 만든 거다 하는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5개월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점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대서판 흔들기고, 그래서 그것은 김대호 병풍 공작 시즌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2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서영교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선거판 흔들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 흔들기.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정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이다. 정말 엄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면책특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공감 TV에 분명히 앞에 서두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녹취록이 믿거나 말거나에 따라서 했다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 저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이 이 행위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 공장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내란 전담 재판부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끝끝내 이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거지 실질은 같습니다. 지기현 재판장 못 믿겠다. 바꿔치겠다는 것입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이 법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법부 고유 권한이자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 이것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를 설치하라 말라, 이것을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판사까지 바꾸겠다는 것, 이것은 명백히 재판농단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을 보면 형량 감경 금지, 사면 금지까지 끼워 넣어서 야당 인사를 평생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들은 고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여권 범죄자들, 조국 윤미향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야당 의원들, 야권 인사들에게는 걸핏하면 내란 노래를 부르면서 죄 없어도 어쨌든 유죄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행하는 태도, 정말 강도가 판사, 검사를 사칭하는 꼴이라고 볼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입법 내란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수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보수 성향 판사 셋을 모아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다면 동의하겠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민주당 위헌적 입법 폭주 중단하고 이 법안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란 재판부의 법관 추가 배치, 왜 진즉 안 하다 이제사 허겁지겁입니까? 조이대 사태, 사법개혁은 그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지규현 재판장의 형사합의 25부에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출석시켜 첫 재판을 시작한 지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더욱 늘어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했음에도 그간 손 놓고 있다가 이제사 허겁지겁 사후 약방문격 조치를 내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이대 사태와 사법개혁에 대한 물타기 시도일 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신을 자초했던 것은 바로 사법부 본인들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기이한 시간 계산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줬던 지기현, 사건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등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그 무슨 해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충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눈 가리고 아웅식 조치로도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요구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내에서조차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이대의 사퇴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2번째입니다. 통일교 1억 원의 절반은 왕자 자수였습니다. 윤석열, 권성동과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까? 내란 속의 다른 말은 부정부패 비리범입니다.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권성동에게 전달하기 위해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준비한 1억 원의 돈 뭉치는 2덩어리였습니다. 관봉권 형태의 5천만 원씩은 각각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되었고 놀이개가 달려 있었으며 그중 하나에는 임금 왕자가 자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에게 향하는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윤석열과 권성동은 이렇게 홀리마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보낸 돈들도 사이좋게 딱 반씩 갈라먹는 사이였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저들에게 대통령직이란, 저들에게 국정이란 그저 어디서든 돈을 빨아먹는 부정부패 비리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받으니 역대급 파렴치한들은 구체적 증거와 정황 앞에서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넥타이라 둘러댔고 한학자는 세뱃돈이라고 퉁쳤습니다. 꼬리 자르기와 거짓말, 증거인멸로 일관하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또한 반드시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논평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왕자, 은폐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 1억 원은 5천만 원씩 두 상자로 나뉘어 비단에 쌓여 있었고 그중 한 상자에서 자수로 새겨진 왕자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윤 본부장의 배우자인 재정국장 이 씨가 두 상자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민의 기억 속 한 장면을 소환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등장했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그 부적 같은 글자는 은밀한 자금 거래의 표식으로 이어집니다. 범죄자는 흔적을 남긴다더니 손바닥에 새겨진 왕자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 돌아왔습니다. 윤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거래의 목적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가리키는 바가 또렷한데 권 의원은 여전히 금품 사실을 부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왕자의 흔적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의혹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한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포함 출처가 확인된 이상 종착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라도 왕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등에 얽힌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올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대왕고래는 대꽝고래였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 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며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사업이 대왕고래가 아니라 국민 우려대로 대꽝고래가 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했던 신기루는 헛된 희망을 낳았고 그 좌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총선 패배 후 국면 전환을 위해 성급하게 띄운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국민 혈세를 허공에 흩뿌린 희망 고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시추공에 개당 1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욱이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철수한 사업을 실체불명의 유령회사 액트지오와 손잡고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능한 정권의 무모한 도전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도박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은 권익위가 아니라 권력 남용위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권력 남용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권익위의 위원장이 업무 시간에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지극히 사적인 노동을 강요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철한 위원장의 자녀가 공적 재산인 관사에 건조하며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린 사실은 아빠 찬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특권층 자녀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혜는 불공정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미 권익위는 인사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 위원장은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유철원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뵙네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도 정하고 증언도 하고 재판부도 정합니다. 심지어는 재판 일정도 못을 받고 양형 결정도 합니다. 공정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수단 가리지 않고 끌어놓고 이런 내로남불이 또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반대파를 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숙청한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을 찍어서 결론을 미리 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딱 그 꼴입니다. 서영교, 부승찬, 정청래, 추미애 의원은 AI로 만들어낸 가짜 음성 녹음을 토대로 대법원장 수사와 탄핵을 주장합니다.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 센 가짜 뉴스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내란 특검이 제1야당을 상대로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며 우기는 것도 대법원장 가짜 뉴스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내란 특검의 저의 법률적 견해와 당시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SNS에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150석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 단 한 명의 표결 참여를 위해서 한참을 질질 끌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의원들의 표결 요구를 묵살하며 뜸들이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상계엄 표결을 고의로 늦춘 행위입니다. 내란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수사하십시오. 저는 그 누구로부터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추 대표가 표결을 막으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합니까? 내란 특검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법리도 마음대로 잘못 해석합니다. 내란죄 적용이 어려우니까 직권남용죄를 억지로 또 갖다 붙이고자 합니다. 원래 죄가 안 될 때 법리도 조작하고 사실관계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 이재명 정권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만 내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비밀 회동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녹취는 유튜브발 변조 음성이라는 게 드러났고 서 의원은 갑자기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다는 점입니다. 팩트가 불분명한 찌라시, 가짜뉴스, 괴담을 퍼나르며 국민을 호도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에만 열을 올리는 저열한 DNA는 타고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음성 변조와 편집에 따른 인위적인 가공물을 들고 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금도를 완전히 넘어버린 만행입니다.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특기인 점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정치적 공작은 고발 대상임은 물론 당장 국조특위를 가동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대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조 음성에 속아 국회 대정부 질문회까지 나와 국민을 농락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과 어용 유튜브들에게는 형사고발로 참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 입장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부추기며 정청래 대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핵 폐수, 청담동 술자리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들인 습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찌라시 전문 유포 정당으로 전락시켰지만 정작 본인들은 철면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악과 강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뉴스를 가짜뉴스의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오만함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해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KT와 KT 등 국가기관 통신망에서부터 롯데카드와 같은 금융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가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속수무책으로 도난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일한 대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결제건만 조사했음에도 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표가 나올 때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불법 무선 기지국이 새로 발견되고 있지만 과기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허술한 대응 체계입니다. 롯데카드와 대규모 해킹 사고에서도 민간 사이버 침해 대응을 맡고 있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권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조차 없습니다. 해킹 대응과 감독이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보 공유와 기술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킹 피해 기업을 향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하며 기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기업에 대한 일벌 100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국가기관 통신망, 금융결제 시스템,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손쉽게 침투해 막대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업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인사 공백 사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비상인데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7명의 1급 고위 공직자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았던 자리를 한순간에 비워내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정책이 휘둘리면 국민의 삶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인사 공백은 처음이 아닙니다. 미중, 일러, 4강 대사를 동시에 공석으로 만들며 외교 라인을 와해시켰습니다. 결국 한미 외교의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 장군 7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하며 군 지휘체제를 마비시켰습니다. 병적 서류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장관 아래서 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군 장병 사망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은 함정을 보내 해상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이제는 경제까지 위기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초유의 공백 정부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조희대에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겁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입니다. 친이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제거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가 과연 온당합니까? 군사작전처럼 대법원 판결 직후 이어진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은 단순한 우연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태는 결국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노림수일 뿐입니다. 은근슬쩍 윤 어게인 세력에 합류하기 위해 포석이라도 까는 것입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이었던 한동훈은 구속된 두 사람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생존에만 매달리는 매몰된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과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박해철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드디어 노동절을 공식적이고 통일된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사를 온전히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간 수동적이고 복종적 의미를 가졌던 근로의 개념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표현한 노동으로 가치를 전환한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23년부터 노동절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 정권에서 일제 강점기 때나 사용되던 근로라는 명칭을 되살려 노동자를 깎아내리며 이념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노동절 계층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노동 존중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은 그러한 국정과제의 실천이자 국민 주권 그리고 노동자 주권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전진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절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 지정까지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관련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윤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정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고요. 이정원 의원님 오셨고 황정화 의원님 오셨고 이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주일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이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 간사님. 네. 예,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서 저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송치는 좀 더 이른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자회견 낭독하기 전에 유성경찰서에서 보도자료조차도 만들지 않고 송치 의견만 오늘 알려지게 됐고요. 우회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유성경찰서에서 문의가 많아서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자회견문 낭독 이해하겠습니다. 이번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국회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석했을 때의 숱한 거짓이 진짜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7월 30일 이진숙 위원장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적 유용과 횡령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검찰로 이진숙 거취의 공이 넘어간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진숙 위원장을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그는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라며 마치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처럼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진숙 법화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과방위와 방송통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국회, 산업 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대단하다라며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그를 면직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만으로도 면직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물러나십시오. 네, 이진숙 위원장이 1차 조사는 2025년 7월 5일 날 있었습니다. 2차 조사는 2025년 7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3차는 8월 9일이고 4차는 9월 6일입니다. 앞서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임 금액이 수천만 원에 상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경찰의 입장입니다. 와인바, 백화점, 자택 인근, 새벽 4시 빵집 등 관련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 중에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위반한 부분을 송치한 것이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기간은 대표로 있었던 대전 MBC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2015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전체 기간에 해당되고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는 지금까지 기존의 언론과 국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계속 주장을 이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면밀히 수사한 결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만 송치한 거고 나머지 혐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어서 불송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방송 광고 판매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경찰 측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그다음에 경찰이 밝힌 내용까지 있는데 앞서 기자회견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고위공직자 공수처에도 고발이 수사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한 혐의 IMBC 주식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중립 위반의 소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유증한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하실 얘기가?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특위 대변인 박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기자회견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검에서의 국힘 통일교 신도 단체 입당 명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십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네. 한준호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염태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이성균 위원님 모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유삼명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저희 황명선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경악합니다. 어제 특검의 국힘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국 통일교의 11만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헌법 20조 2항에는 정교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때는 정당의 해산 사유입니다.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국힘은 헌법 위반, 정당 해산 대상입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20조 2항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의해 확인된 통일교 신도 11만 명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은 헌법 20조의 종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 유책에 산물이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기한 정당입니다. 국힘 해산 심판을 통해 반드시 헌정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정교분리 헌법 원칙 위반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이후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교차로 확인된 인원만 1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비난하고 통계학적 개연성 운운하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전에 스스로 당원 명부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한술 더 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제발 저린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 격입니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힘에 입당한 교인 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 개입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교 유착은 민주사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원내대표는 교주에 큰절하여 뒷돈을 챙기고 사이비 종교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사회에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 정당의 목적은 강령 당원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 발언, 간행물,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불법 내란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속시키려 했던 추경호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국힘의 집단적 윤석열 탄핵 반대 역시 내란 동조 행위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국힘 지도부도 내란에 동조하면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정청래 대표의 연설 도중에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폐륜적 망언을 내뱉은 송원석 원내대표, 이를 옹호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힘이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 성공을 기원한 내란 동조 정당임을 방증합니다. 탄군 이래 최대 국정농단 사건인 김건희의 전방위적인 국정 개입 또한 국힘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교 유착, 내란 동조, 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국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스스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힘은 몽리 부리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계속해서 진저거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령인 특검 수사에 대적한다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들과 함께 3대 특검 대응특위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힘을 규탄하고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뚜렷한 그간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제 변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정당 해산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자성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에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을 조금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주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의 제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9월 18일 기준 한 주간 5,285명이 방문을 하였고 83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4만 1,977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만 5,902건이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은 233건으로 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217건 22%, 현수막 96건 10%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중화일보 9월 10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 등 친여 성향 유튜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규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해당 보도의 허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아울러 데일리안 9월 10일자 보도에서 우리 당의 검찰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추진을 두고 권력 사유화라고 단정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례 총 28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채널A, 뉴스A 진행자는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신통방통 출연 패널은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권과 관련해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방송시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217건의 유튜브 제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등 외환죄로 구속된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13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영상 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분 커뮤니티나 SNS 등의 제보 건수는 총 233건으로 접수 내용은 검토 후 문제성 게시물과 악성 계정에 대해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SNS 제보 중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 릴스의 건들은 법률 검토 후 경찰 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도를 넘는 그리고 선을 넘는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테러 협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96건입니다. 이 가운데 5개 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건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신고한 현수막 중 23건이 철거 및 이동 조치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내일로 미래로 당의 명의의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14건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유권 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민주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파출소는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두 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정치 사기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비밀 해동설은 역시나 가짜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놓은 것은 AI로 조작한 음성임이 드러났습니다. AI로 합성해 만든 허위 음성을 근거랍시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한 게 여당의 현주소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계담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딥페이크 정치로 나라를 흔들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참으로 기괴한 작태입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계담을 민주당은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짜뉴스에 올라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특검은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의 결말이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쯤 되면 유튜버의 음모론에 노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민주당은 결코 반성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면 특검에 출석해 수사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재벌합시고 내민 AI 조작 음성의 진위조차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수석 대변인까지 가세해 본질 훼손 운운하며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뉴스를 당당하게 내놓고 면책 특권 뒤에 숨으며 허위와 날조를 퍼뜨린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진실을 밝히는 장이 아니라 거짓을 유통하는 괴담 제조 유통센터로 전락한 것입니다. 면책 특권은 거짓말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짓밟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정치 사기극입니다. 증거도 출처도 맥락도 불분명한 합성 음성에 사법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공작, 가짜뉴스의 망령이 다시는 정치판을 떠돌지 못하도록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실과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거짓을 팔아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파렴치한 형태는 국민의 심판만을 독촉할 뿐입니다. 탄핵까지 거론할 정도로 간세 협상은 대실패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타임즈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3,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내가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3,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며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며 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사실이라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한없이 가벼운 언행입니다. 외교 사안에 탄핵을 뒷먹인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나라의 경제와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치 도구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사면 초과 신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동맹국에게 구금 사태라는 뒤통수를 얻어맞고 신뢰는커녕 양국 간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책임 회피에 따른 간세 협상 결과를, 그 실패를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둔갑시켜 반미 감정을 유발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언제나 앞뒤가 다른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마저 잘됐다고 하니 진짜 잘된 줄 알더라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외교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앞에서는 센 척하지만 뒤에서는 왕따 신세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에는 25%
관세보다 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